안녕하세요. 김이사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해하는 양리학 총론 야매 강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해하는 양리학 총론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약들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환자라고 쳤는데 아직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미지의 약물을 이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순순히 이 약을 드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지만 환자들이 이 새로운 약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사람이 받아들이려면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검증이 돼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약이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즉 이러한 효과와 안전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먹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 이 약물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임상하기 전 단계다 그래서 전임상 프리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약이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 또한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양리학적인 지표들, 예를 들자면은 약동학이라든지 양력학, PK, PD 같은 수치들이랑 이 약을 몇 알 정도 먹어야 되느냐, 유효 농도가 대략 요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 같다, 혹은 약 농도가 이 정도 이상이 되면은 독성 작용이 나타나니까 주면 안 되겠다, 혹은 약을 많이 투여하면은 죽는 일이 일어나겠다, 혹은 심장에 독성이 있다, 간에 독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동물에서 우선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전임상 단계를 통과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이 전임상에서 확인을 하고서는 임상시험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조 원 이상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수많은 약들을 가지고 임상시험, 전임상 시험들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약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쥐라든지 개라든지 원숭이 같은 동물들에서 효과랑 안정성이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은 항암제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쥐랑 개 같은 동물에서 이 약물을 쳤더니 효과가 있다,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이 동물들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약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처음부터 바로 환자들한테 이 약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 사람이랑 동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가지고 있는 장기도 다르고 생리도 다르고 갖고 있는 효소도 다르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에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동물에서 위험하지만 사람에서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약을 넣었더니 동물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약 맞으시겠어요? 사람에선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물에선 최소한 안전해야 사람에서 안전한지 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수행하게 되는 임상시험, 일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 동물에서 밝혀진 미지의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 맨 처음부터 이 항암제를 암 환자한테 투여를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환자분들이 절박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전임상을 통과하는 약물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맨날 뉴스 보면은 막 동물에서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들어가는 약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전임상은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사람에서와 달리 약물들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상 시험을 통과한 약물이라고 해서 바로 환자한테 쓰기에는 효과가 있는지도 불안하고 실제로 안전한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맨 처음 일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 맨 처음에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일단 효과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이 안전
안전한지부터 보게 됩니다. 이 약이 예를 들어 암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바로 돌아가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안전하다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약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이 약이 어느 농도까지 안전한지, 즉 어느 정도까지 약을 줘도 괜찮은지, 이 최고 용량을 보고 최고 유효 용량, 얼마 이하까지 약을 줘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렇게 최고 유효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마다 양리학적인 성질이 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애나 노인 같은 경우는 대사가 좀 떨어져 있죠.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남자와 여자도,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가 있고 또 임신을 한다거나 하는 차이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변화할 만한 변수들이 적은 소수의 건강한 지원자들을 대상, 일반적으로는 젊고 건장한 남자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여성 생리주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면은 젊고 건강한 여성분들을 써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을 적은 양부터 조금씩 올려가면서 별 문제가 없는 수준의 농도부터 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환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에 넣어보면서 어느 정도 농도까지 별 문제가 없는지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약을 넣어보니까 열알 정도까지는 줘도 환자들이 별 문제가 없더라. 아, 안전한 약이구나. 요것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환자한테는 열알 이상 주지 말아야지라는 안정성을 먼저 정해놓은 뒤에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상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약이 몇 알까지 줄 수 있는지는 알았으니까 이 농도 범위 이내에서 어느 농도를 줘야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환자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항암 효과를 보려고 그럴 때 건강한 사람한테 항암제를 줘봐야 없앨 암이 없으니까 효과를 알 수가 없겠죠. 이제 환자를 투입을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환자를 넣을 수는 없고 한정된 인원의 환자, 비교적 소수의 환자를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약물의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대조군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약, 이 대조군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봤을 때는 대조군이 환자군은 항암제를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조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엔 플라시보 이펙트, 위약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낫는다라는 믿음만 가지고도 약효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막 감기 환자한테 그냥 비타민 주면서 이거 좋은 약이에요 그러면 막 감기 낫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주려고 할 때 항암제 성분만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생긴 것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데 유효 성분, 즉 내가 항암제라고 생각하는 약물만 넣은 거와 안 넣은 거, 즉 어떤 약물이 있는데 보통 100% 다 약물 덩어리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절반은 약이고 절반 나머지 녹여놓은 거를 보통 비이클, 이 전달자라고들 하는데 요거를 섞어놓은 약물과 100% 비이클로만 해놓은 약물 두 가지를 투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분이 암 환자예요. 그러면은 플라시보를 투여하는 환자는 결론적으로 뭘 맞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는 약알갱이를 드시는 건데 암 환자한테 치료를 전혀 안 하는 거는 비윤리적인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치료법이 있는 경우에는 플라시보를 주면은 비윤리적인 짓이 되고 기존에 있는 치료법을 써야 됩니다. 즉 암 환자분들과 같이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가 비윤리적인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진 치료법을 쓰고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기존에 쓰이는 항암제들을 투여를 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의 항암 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보다 효과가 좋은지, 그것보다 효과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치료법이 많이 확립되어 있을수록 신약이 개발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이 나오려면은 기존에 있는 약과 시장에서 경쟁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치료법이 많으면 어때요? 이 기존에 있는 치료법을 어떻게든 앞서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치료법보다 효과가 좋기가 어렵겠죠. 기존에 약이 이미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신약이 더 나오기가 어려운 점이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치료법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걸 능가해야지만 상업성이 있어서 신약 개발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결과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판단하는 사람이 블라인드, 맹검법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항암제 연구를 한다라고 치면은 왠지 제가 개발한 신약이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약 같은 경우는 좀 더 효과를 좋게 판단을 하고 기존에 있는 약 같은 경우는 효과가 안 좋게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제 약을 팔아치우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치료자가 약을 줄 때도 이게 진짜 약인지 플라시보인지 모르고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도 이게 플라시보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해서 다 맹검을 해버리는 쪽이 이 객관적으로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좋은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시험까지 해가지고 이 약물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소수의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소수에서 간을 잘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상에서 결정돼 있는 용량을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해도 이만큼의 충분한 약효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 0.1%의 사람에서 나타난다고 치면은 이상에서 하는 10명에서 150명 중에서 0.1%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반면 사람 수를 많이 늘려버리면은 적은 양의 부작용이더라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상에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약을 투여를 하면서 이상에서 밝혀진 약효가 정말로 좋은 약효인지 그 다음에 이상에서 찾아내지 못한 적은 부작용이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이 약이 임상시험 3상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3상 임상시험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약이 시판이 가능한 거예요. 즉, 맨 처음에 약이 동물에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에서 안전한 농도를 정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환자에서 줬을 때도 효과가 있고 이때도 안전해야 되고 이렇게 소수에서 간을 통과한 거가 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안전하고 약효가 있어야지 비로소 약이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후보로 걸러내는 신약 후보 물질은 엄청 많지만 실제로 3상까지 지나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약은 약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될까 말까 정도로 적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물론 못 걸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리도마이드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3상까지 잘 통과를 하고 나면은 시판을 하는데 시판을 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시판 시작하면서부터 4상 임상시험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약을 판매는 하는데 판매를 하면서도 계속 이 약이 부작용이 있지는 않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판매 후에도 감시를 계속한다. PMS라고 하죠. 이렇게 약을 팔면서도 끊임없이 이 약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약이 안전하다는 게 한참 동안 검증이 돼야지 약이 계속 쓰이게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들, 특히나 약이 개발된 지 좀 오래됐다고 하는 약은 이미 예전역에 전임상 1상, 2상, 3상을 다 통과한 약이고 4상 판매 후 부작용조차도 수십 년이 쌓이도록 큰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진 약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드시는 약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안전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케어하는 방법을 알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약을 써야 될 만큼 효과라든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과한 약물을 보실 때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과학적으로 잘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들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허들들을 건너지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게 과연 기존 치료보다 효과가 좋은 건지 혹은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이 적지는 않을지 혹은 잘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검증되지 않은 약을 너무 드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좀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시판되는 약 외에 괴상한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잘 검증되지 않은 약들을 쓰려고 그러면 만류를 하시는 게 이러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히 알지를 못해서 심지어 임상시험을 통과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조차도 통과하지 않은 약들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